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커를 발표하게 된 김민재라고 합니다. 네, 저희 준영님이랑 같이 발표 준비했는데 준영님이 오늘 면접이 잡혀서 이제 못 오신다고 하셔서 제가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목차를 이렇게 잡았는데 이제 이 목차를 보면 왜 도커가 두 개지?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처음에 도커의 개념 그냥 한 줄로 딱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가상화를 이해하고 다시 도커를 설명해 드리고 도커의 주요 구성 요소 그리고 도커 컴포즈를 이용한 이제 도커의 사용법을 발표하겠습니다. 이제 도커는 컨테이너 기반 가상화 도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제가 딱 처음에 봤을 때 이걸 이해할 수 있었던 단어는 기반이랑 도구라는 단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컨테이너랑 가상화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도커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가상화를 알기 위해서 제가 문제 상황을 한 개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제가 만약에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에 멘티 커뮤니티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해서 이제 서비스를 만들고 1000만원짜리 컴퓨터에 이제 그거를 올렸는데 이용자는 100명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리소스를 반의 반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컴퓨터의 리소스를 좀 더 사용하기 위해 멘토를 위한 서비스도 만들어서 올려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멘토를 위한 서비스를 제작하는데 이제 협업을 통해서 제작을 해요. 협업을 통해서 제작해서 이제 저는 멘티 서비스를 만들고 제 다른 분은 멘토 서비스를 주도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자바 17 버전을 쓰고 있고 MySQL 8.0 버전을 쓰고 있고 제 협업하시는 분은 멘토 서비스를 만드는데 자바 11 버전과 MySQL 5.7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컴퓨터에 담는다면 이제 설치 경로가 충돌하고 이제 제가 멘티 서비스를 만드는 컴퓨터에 멘토 서비스를 같이 만든다면 이제 자바 17 버전과 11 버전에 충돌이 발생하고 이제 설정 파일 분리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저는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이제 새 컴퓨터를 구매하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이제 이 방법은 이제 서비스를 만들 때마다 컴퓨터를 사야겠죠. 그래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겠죠. 이제 서비스 한 개마다 컴퓨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서버 성능의 낭비가 발생합니다.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서비스 한 개가 컴퓨터의 리소스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성능의 낭비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아니면 여러 서비스를 만들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서비스의 버전을 통일하는 거예요. 이제 멘티 서비스와 멘토 서비스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제작하는 모든 서비스의 자바 버전을 17 버전, MySQL 8 버전으로 통일을 해요.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제가 같이 속해 있는 팀들의 컴퓨터에도 버전을 다 맞춰야 되고 제가 서비스하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에 버전을 다 맞춰야 되겠죠. 이제 이러면 굉장히 협업이 힘들어지겠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컴퓨터 안에 서버를 분리해서 서비스를 각각 격리시켜 놓는 거예요. 이제 이게 가상화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이거를 컴퓨터는 어떻게 하냐면 컴퓨터는 다음과 같은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구조에는 이제 하드웨어랑 운영체제가 들어있고 그 위에 하이퍼바이저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제 하이퍼바이저는 컴퓨터 자원을 논리적으로 분할하여 이제 여러 개의 VM, 이제 여러 개의 가상 운영체제를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VM에서는 각각의 운영체제에서는 이제 각각으로 라이브러리와 커널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운영체제마다 자기의 이제 그거 각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커를 다시 알아보면 도커는 컨테이너 기반 가상화 도구라고 했죠. 이제 가상화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를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제 컨테이너는 제가 방금 말했던 하이퍼바이저는 이제 하드웨어를 각각 쪽에서 각각의 운영 체제를 만들어 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가상화를 통해서 OS 레벨에서 이를 구현해 주는 기술입니다. 이제 호스트 운영 체제 제가 VM에서는 각각의 운영 체제가 이제 커널을 각각으로 가지고 있다 했는데 여기서는 호스트 운영 체제가 호스트 운영 체제 커널을 공유하면서 이제 독립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그런 가상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든 동일하게 실행되는 환경을 구성해서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의 차이를 해소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이제 각각의 운영 체제를 만드는 것보다 조금 더 가볍고 빠르겠죠.
그래서 이를 구현해주는 기술이 대표적으로 도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경량화된 이미지를 사용하고 운영체제 커널을 공유한다는 점으로 이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실행 및 배포가 가능하고 서버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퍼바이저랑 컨테이너의 차이를 이렇게 표로 나타냈는데요. 이제 컨테이너의 장점은 가볍고 빠르다. 그리고 하이퍼바이저는 격리 수준이 높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커를 다시 설명하면 컨테이너 기반 가상화 도구라는 말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말로는 이제 도커를 설명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이제 애플리케이션과 의존성을 패키지로 묶어서 컨테이너로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오픈소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설명했던 그 컨테이너를 만들고 배포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일관된 실행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도커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컨테이너입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컨테이너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독립 실행 환경을 제공하고 격리된 자원 관리를 제공합니다. 이로써 이제 일관된 실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지입니다. 이거는 컨테이너 생성을 위한 템플릿인데요. 이제 운영 체제, 웹, 앱 의존성 어떤 거 쓸지를 포함하고 있고 도커 허브라는 곳에서 이제 다운로드 할 수 있고 아니면 도커 파일로 직접 만들어서 빌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커 파일입니다. 이제 이미지 생성, 위에서 말했던 이미지를 설정하는 파일인데 이제 주요 명령어로는 from과 run, cmd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요 요소는 도커 허브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미지를 공유하려고 도커 이미지를 저장하는 그런 장소인데 GitHub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 GitHub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도커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커 컴포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커 컴포즈는 단일 서버에서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묶음으로 한 번에 정의하고 관리하는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사용하냐면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있을 때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모여서 하나의 앱을 제작할 때 이제 각 컨테이너를 막 하나씩 빌드해주는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간에 네트워크, 볼륨, 환경 변수 등을 쉽게 설정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예시를 마지막으로 가져왔는데요. 이제 MySQL과 스프링을 각각 빌드한다면 이렇게 각각의 명령어를 실행하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도커 컴포즈를 사용한다면 이거를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이제 배포를 한다면 한 번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커 컴포즈는 docker-compose.yaml YAML 파일로 실행이 됩니다. 네, 해서 이렇게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준비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예, 그다음 예, 오늘 굉장히 일찍 끝날 것 같은데 예, 그다음 발표가 몇 번일까요? 16번. 메시지 큐. 예, 지금 시작해 주실래요? 예, 계속 이어가 주시죠. 네. 예, 여기 앉아 계시죠. 안녕하세요. 메시지 큐 관련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메시지 큐 관련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메시지 큐를 설명드리기 전에 메시지 지향 미들웨어가 뭔지 설명드릴 텐데요. 이 MOM이라는 건 응용 소프트웨어 간의 비동기적 데이터 통신을 위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제 MOM을 사용하게 되면 메시지의 백업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지속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송수신 측은 동시에 네트워크 연결을 유지할 필요가 없고
메시지 라우팅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메시지를 여러 수신자에게 배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송수신 측의 요구에 따라 전달하는 메시지를 변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 큐가 뭐냐면, 메시지 큐는 큐 자료 구조를 채택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스템이며, 위에 설명드린 MOM을 구현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발행하고 전달하는 부분인 프로듀서와 메시지를 받아서 소비하는 부분인 컨슈머 사이에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의 종류 대표적으로 4가지를 가져왔는데요. 먼저 카프카는 초고속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특화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스트림 처리 어플리케이션이나 대용량 실시간 로그 및 이벤트 처리에 이제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 예시는 링크드인에서 사용자 활동 추적 로그 관리 등을 하면서 사용되고 있고, 넷플릭스에서도 실시간 추천 시스템 모니터링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래빗MQ는 다양한 메시징 방식을 지원해서 이제 다양한 시스템 간의 연동이 필요할 때 사용한다고 하고, 이제 모질라에서 데이터 동기화 및 알림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액티브MQ 같은 경우에는 JMS를 완벽하게 지원하고 다양한 언어 및 프로토콜을 지원해서 이제 자바 기반 어플리케이션이나 다중 프로토콜 지원이 환경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사용한다고 하고, 아마존에서 주문 처리 시스템 일부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레디스 같은 경우에는 인메모리 속 데이터로 이제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낮은 지연 시간 그리고 처리 속도가 중요할 때 추천한다고 하고, 트위터에서 실시간 타임라인 업데이트를 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메시지 큐는 데이터를 운반하는 방식에 따라서 메시지 브로커와 이벤트 브로커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메시지 브로커 같은 경우에는 컨슈머가 메시지 큐에서 데이터를 가져가게 되면 해당 메시지가 짧은 시간 내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회성 작업에 대한 메시지를 다루고, 하나의 컨슈머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웨이 메시징이나 리퀘스트 리스폰스 메시징 패턴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이 해당 패턴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로는 래빗MQ나 SQS 등이 있고요. 이벤트 브로커 같은 경우에는 위와 다르게 이제 컨슈머가 메시지를 가져가도 삭제되지 않아서 이제 필요한 경우 재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컨슈머가 동일한 메시지를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펍섭 패턴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브로커보다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고, 예시로는 카프카나 팔사, 레디스, 펍섭이 있습니다. 위에서 잠깐 나온 메시징 패턴인데요. 크게 이제 3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원웨이 메시징인데요. 이제 포인트 투 포인트 메시징이라고도 부르고, 이제 프로듀서는 컨슈머가 특정 시점에 데이터를 검색하고 처리할 것을 기대하고 큐에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컨슈머는 큐에서 이제 메시지를 검색하고 처리하고, 프로듀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슈머의 존재나 메시지가 어떻게 프로세스되는지 알지 못하며 이제 컨슈머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아서 컨슈머의 응답에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퀘스트 리스폰스 메시징인데요.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프로듀서가 컨슈머가 리스폰스 메시지를 보낼 별도의 메시지 큐 형태의 이제 이벤트 채널이 필요하게 돼서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면 리퀘스트 큐랑 리플라이 큐가 따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듀서는 리퀘스트 큐에 메시지를 보낸 다음에 리플라이 큐로부터 리스폰스를 기다리게 되는데, 만약에 이 리스폰스가 설정해 놓은 타임 인터벌 안에 도착하지 않는다면 프로듀서는 메시지를 다시 보내거나 타임아웃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펍섭인데요. 퍼블리셔는 토픽의 메시지를 발행하고 동일하게 누가 받는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브스크라이버는 이제 관심 있는 토픽을 구독해두면 해당 토픽에 발행된 모든 메시지를 수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메시지가 여러 서브스크라이버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1대4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브스크라이버는 언제든 이제 구독을 할 수 있고 구독이나 중단을 할 수 있어서 이제
퍼블리셔의 동작에는 따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네, 다음 발표 이어서 할 신지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MS 메시지 큐 패턴 적용 사례와 이제 모니터링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메시지 큐를 구현했을 때 고려해야 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은 메시지 큐 같은 경우는 일관된 메시지 구조랑 직렬화 방식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메시지 포맷 부분을 조금 고려해야 되는데요. 네, 떨리네요. 제이슨이나 이제 프로토콜 버퍼와 같은 표준화된 포맷을 사용을 하면 서비스 간 통신을 단순화할 수 있고 스키마 버전 관리를 통해서 이제 메시지 포맷의 변경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메시지 순서가 중요한 경우에는 순서 보장 메커니즘을 구현해야 하는데요. 카프카와 같은 메시지 브로커 파티션 내에 메시지 순서를 보장하는 것을 구현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시퀀스 번호나 타임 스탬프 메시지를 포함시켜서 순서를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 메시지 처리에 대한 역등성 처리 로직을 구현할 때에는 고유식 백자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추적하고 이미 처리된 메시지를 식별해서 중복 처리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 손실에 관한 장애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데요. 데드레커 큐를 사용해서 처리에 실패한 메시지를 저장하고 나중에 재처리할 수도 있고 또 메시지 브로커의 내구성 설정을 통해서 메시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메시지 양이 증가할 때에 대해서 확장성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수평적 확장이 가능한 이제 메시지 브로커를 선택하고 컨슈머 그룹을 활용해서 방열 처리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 큐 상태와 처리 현황을 모니터링하면 큐 길이나 처리 속도, 오류의 지피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이상 기호를 감증할 수 있어서 이러한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안 부분에서는 이제 메시지 암호화 및 제어 접근을 구현하면 좋은데요. 토픽 기반 라우팅이나 콘텐츠 기반 라우팅을 구현해서 메시지가 올바른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유코브 프레임 MS의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카프카 이제 레비덴큐 도구를 사용해서 큐 패턴을 적용했는데요. 아파치 카프카 사용한 메시지 큐 구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사용자 예약 시스템에서 메시지 큐를 구현하고 있고 예약 시스템에서 생성된 메시지를 레저베이션 토픽으로 전송하고 이를 수신한 결제 서비스에서 처리한 후 페이먼트 토픽으로 결과를 전달하는 비동기 통신 구조를 구현하였습니다. 디렉터리 구조를 먼저 보여드리면 메시지 큐 상위 패키지 하위에 이제 카프카 컨슈머 컨피그를 통해서 카프카 설정 소비자 그룹을 설정하고 이제 카프카 컨슈머 서비스를 통해서 카프카를 그 결제 처리나 결과에 대해서 이제 카프카로 송수신하고 리졸브 페이먼트 하위에 리졸브 페이먼트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카프카 연결을 합니다. 구현 코드를 잠시 보여드리면 이제 카프카 컨슈머 컨피그 클래스에서는 소비자 설정을 담당하는데요. 컨슈머 팩토리 메소드를 통해서 카프카 소비자의 기본 설정을 정의합니다. 이때 카프카 브로커의 주소를 설정하고 소비자 그룹 아이디를 설정하고 메시지 키와 메시지 키 값의 직렬화와 클래스를 지정합니다. 또 카프카 리스너 컨테이너 팩토리 메소드를 통해서 카프카 리스너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는 메소드를 위한 컨테이너 팩토리를 생성하고요. 하위의 카프카 컨슈머 서비스에서는 이제 카프카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하고 처리합니다. 카프카 리스너 어노테이션을 통해 지정된 토픽에서 이제 메시지를 수신하고 그룹 아이디로 소비자 그룹을 지정합니다. 리졸브 페이먼트 하위에 있었던 리졸브 페이먼트 서비스에서는 이제 처리 결과를 카프카로 전송하는데요. 카프카 템플레이트 어투와이어드 어노테이션을 통해 카프카로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템플릿을 주입받고 이제 프로세스 페이먼트 메소드를 통해 결제 로직을 구현하고 처리 결과를 페이먼트 토픽으로 전송합니다. 이후로는 이제 레비덴큐를 사용한 메시지 큐 패턴을 구현한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드리면 예약 시스템에서 메시지 큐를 구현하고 있고 예약이 생성되면 메시지가 레비덴큐로 전송되고 다른 서비스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하는 방식으로 MSA 환경에서 서비스 간 비동기 통신을 구현해서 시스템의 확장성과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디렉터리 구조 먼저 보여드리면 리저브 페이먼트 하위에 레빗 컨피규레이션을 통해 이제 레빗앤큐에 대한 기본 설정을 하고 레저베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레빗앤큐 메시지 송수신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야물 파일을 통해서 레빗앤큐와 설정을 합니다. 레빗앤큐 컨피규레이션 파일을 먼저 보여드리면 레빗앤큐를 위한 기본 설정을 제공을 하는데요. 레저베이션 큐를 통해 큐를 생성을 하고 이제 레저베이션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토픽 교환기를 생성하고 큐와 교환기를 라우팅 키로 바인딩합니다. 레저베이션 서비스에서는 이제 레빗앤큐를 통해서 메시지 송수신을 진행을 하는데요. 샌드 레저베이션 메시지 메소드를 통해서 예약 정보를 레빗앤큐로 전송하고 리시브 레저베이션 메시지 메소드를 통해서 레빗앤큐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하고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야물 파일을 통해서 레빗앤큐 연결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비동기 통신을 구현해서 서비스 확장성과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메시지 큐와 모니터링에 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MSA 아키텍처와 같은 대규모 분산 시스템이나 비동기 char업을 처리할 때는 메시지 큐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메시지 큐 같은 경우는 비동기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해서 서버 간 분산 작업을 분산시키고 부하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이제 성능이 전환되면 지연이 발생하거나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큐에 쌓인 메시지의 양이나 처리 속도, 실패율 등을 모니터링함으로써 병목 구간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시지 손실이나 중복 처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큐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메시지 큐 간의 서비스 간의 의존성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큐 자체가 장애가 나면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큐의 상태, 클러스터 노드 간의 연결 상태, 네트워크 문제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고 빠르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메시지 큐 부하에 따라 자동으로 스케일링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트래픽이 급증할 때는 큐의 메시지 속도 처리와 서버 자원의 사용을 모니터링해서 적절히 스케일링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프 프레임워크 MS에서는 이제 스프링부트 액추어터랑 프로메테우스를 사용해서 모니터링을 구현하고 있는데요. 아래 디렉터리 구조 있고 해당 설정 파일들입니다. 네, 이러한 설정을 통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상태 매트릭을 노출하고 프로메테우스는 이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때 그래퍼나 같은 도구를 추가로 사용하면 수집된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니터링 설정을 통해서 메시지 큐의 처리량이나 지연 시간 오르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또 뵙죠? 예, 공모전 잘 하시고요. 예, 발표 잘 들었고요. 준비 감사합니다. 발표 잘 하셨고요. 자료도 너무 좋습니다. 레빗앤큐 같은 경우는요. 여기 게링 스타티드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꼭 따라해 보세요. 여기에 너무 잘 돼 있어서 이거 한번 쭉 따라 하시면 이거 껌이네라는 생각이 확 들 거예요. 여기 P는 프로바이더, 그 다음에 C는 컨슈머 이렇게 나오고 여기 프로바이더 프로듀서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리소스나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쫙 따라하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게
백문이 불여일견 아시죠? 예. 근데 백견이 불여일타라고 한번 쳐보는 게 예. 뭐 이렇게 코드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행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헬로 월드라는 메시지를 예. 여기 큐에다 이렇게 보내고 그거를 받는 그 방식인데 다이어그램하고 같이 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실행하는 방법도 여기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게 대략 그 게팅 스타티드에서 다이어그램을 보면 메시지 큐에 처음 그 다음에 워크 큐로 들어간 거 있고 그 다음에 펍스업 아까 그림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 다음에 라우팅에 대한 방법도 있고 토픽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RPC라고 해서 리모트 프로시저 컬 해가지고 RPC거든요. 원격에 있는 프로시저는 펑션인데요. 원격에 있는 펑션을 실행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RPC 방법도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는 아까처럼 그 리퀘스트 큐하고 리플라이 큐 그게 요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퍼블리셔 컨펌 해가지고 총 7가지 패턴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제가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킨들에 그 여기에 보면 엔터프라이즈 not right now 요 책이 메시지 큐에 관련된 그 거의 바이블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그 책이에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인테그레이션 패턴 해가지고 책이 되게 멋있게 생겼죠. 마틴 파울러 시리즈 책 중에 하나고요. 여기 이게 마틴 파울러 시리즈인데 이 마틴 파울러 시리즈의 특징은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사용할 만한 그런 그 아키텍처들을 설명하는 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책도 있고 요거는 요것도 마틴 파울러 시리즈 책이고 리팩토링 한국어로 번역된 책도 있고요. 이 책은 꼭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뭐 그냥 빨리 끝내죠.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일 다시 한번 공유를 할게요. 녹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3명만 부르는 건가요? 또 있나요? 아니야. 발표가 오늘 3개밖에 없었나요? 맞아요. 그래서 좀 저도 많이 아쉽기는 해요. 그러니까 수료는 그 뭐냐? 하는 줄 알고 준비하는데. 그러면 해주세요. 제가 PR 보내셨나요? 네, PR 아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미안합니다. 잠깐만 PR이 네, 그거. 요거요. 제가 큰 실수할 뻔했네요. 여기에 시간 때문에. 시간은 아니에요. 시간은 여기 뭐 1시까지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시간이 문제는 아니고 저도 좀 쓰러지면. 잠깐만요. 13 13 크게 소문하실 뻔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착각을 했어요. 오케이. 되게 잘 준비해 오셨는데 제가 죽을 뻔 됐습니다. 여기. 그걸로 하실 거예요? 아니죠? 이거 보면서 같이 해가지고.
그래 이게 저걸로는 이렇게 나오네요 이미지가. 네. 그 발표 시작하기 전에 리드미를 한번 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람이 별로 안 와서 좀 아쉽긴 한데 저는 일단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취준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이 되게 견문이 낮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취준생이 저런 것도 찾아봤어? 라는 좀 그런 애교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할 것은 데이터 일관성인데요. 일단 이 데이터 일관성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진행한 그 이벤트 드리븐이랑 그리고 오늘 진행한 그 메시지 큐에 대해서 한 번 더 이 내용이랑 같이 섞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 일관성이라는 얘기가 백엔드 개발자는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옛날 우리 모놀리식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한 곳에 모든 걸 집중하고 되게 RDBMS에 의존적이었는데요. 분산 아키텍처를 하면서 NoSQL도 등장하고 그러면서 의존적이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분산 아키텍처에서는 완벽하게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단점들이 증가를 했는데요. 이 데이터 일관성이라는 토픽이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은 모든 MSA에 대한 지금까지 이제 모듈에 정리된 부분들이 다 종속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해서 그러면은 이 토픽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데이터 일관성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MSA에서 이런 데이터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한 솔루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 데이터 일관성 주제는 MSA를 구현하면서 분산 아키텍처에서 과연 이 데이터의 일관성을 어떻게 지키기 위한 그런 솔루션들을 제안해 주는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발표를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 일관성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은 사용자가 상품을 결제한 후에도 만약에 쇼핑카트에 여전히 상품이 남아 있다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일관성의 혼란을 발생시키는데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무래도 데이터의 브리치가 곧 서비스의 장애를 일으키고 사용자의 그 기대를 꺾이게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정말 수많은 서비스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화를 예매한다고 해도 당연히 당연히 영화를 선택할 것이고 자리를 선택할 것이고 결제를 할 텐데요. 이런 순환적인 기대를 사용자들은 이미 서비스가 방대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 장애가 일어나게 되면은 사용자의 경험에도 기대를 못 미치는 건데요. 이 데이터의 일관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앞서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일단 이 그림을 보시면은 분산 아키텍처를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좀 찾아본 결과로는 이해한 것은 모놀리식 자체에는 어떠한 하드웨어적인 그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결국 분산 아키텍처를 하게 된 이유는 유연성과 그리고 유지 보수, 그 다음에 비용,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더라도 모놀리식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 분산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처음은 힘들더라도 사후에는 많은 솔루션이 집약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데이터 일관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덧붙여서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의 일관성은 신뢰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의 브리치가 일어나게 되면은 신뢰성이 되게 꺾이게 되는 거고요. 이 신뢰성이 충족이 된다는 것은 서비스 자체가 안정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안정성은
비즈니스적인 성과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비즈니스가 아마 사용자의 기대에 충족하는 부분일 것이고요. 해서 이 세 가지를 저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찾아봤을 때 되게 다양한 뭐 효율성, 유용성, 신뢰성, 안정성, 뭐 ACDI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것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저는 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신뢰성이 있으면은 안정성을 제공하고 안정성을 제공하면 비즈니스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러면은 데이터 일관성 유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 데이터 일관성의 유지 방법은 2PC 대중적으로는 2PC와 사과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PC를 먼저 보게 되시면요. 코드는 제가 이 전자정보 프레임 코드보다는 좀 너무 오늘 여러 가지 패턴을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자바 순수 그냥 자바 코드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2PC 같은 경우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준비 단계가 있고 그리고 커밋과 롤백 단계가 있는데요. 이 2PC는 이 트랜잭션 매니저가 있고 그 모든 리소스 매니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리소스 매니저에게 이 트랜잭션 준비를 요청하는데요. 이렇게 요청이 다 되면은 준비가 됐기 때문에 트랜잭션 매니저는 이제 준비가 완료됨을 받으면은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되게 순차적으로 진행 느낌이 있을 텐데요. 이 2PC의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림을 보시면은 그 되게 코디네이터에 되게 의존적입니다. 되게 중앙 집중식처럼 작동을 하고요. 이 쉽게 설명하면은 이 2PC의 패턴은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저 코디네이터가 만약에 SPOF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SPOF는 간단히 설명하면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만약에 망가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지장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PC 같은 경우에는 여러 트랜잭션을 되게 플로우처럼 운영을 할 수 있는데요.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비동기적으로 작동한다는 개념보다는 하나의 뭔가 트랙처럼 단기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연 시간이 좀 늘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NoSQL 같은 경우에는 2PC 분산 트랜잭션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도 대략적으로만 찾아본 내용이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2PC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과 패턴이 등장하는데요. 사과 패턴은 보시면은 되게 좀 다양한데요. 이 코드가 무조건 사과 패턴을 요즘 사과 패턴이 이렇게 쓴다라기보다는 사과 패턴은 이런 느낌으로 작동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바 코드로 했고요. 사과 패턴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보면은 2PC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플로우로 전체적으로 이게 다 될 때까지 기다린다면은 사과 패턴은 되게 각자 서비스가 알아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이 사과 패턴 같은 경우에는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식이 일단은 코레오 크래피 사과 패턴이라고 있는데요.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각 서비스가 독립적으로 이벤트를 반응해서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각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감지하고 자신이 해야 할 작업을 처리를 하는데요.
이 크레오그래픽 사과 같은 경우에는 2PC에서 일어난 SPOF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각자 서비스가 나눠서 이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디버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레오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도 보이시는 것처럼 분산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 사과가 있는데요. 오케스트레이션 사과 같은 경우에는 마치 그림이 되게 2PC처럼 보일 수 있는데 중앙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중앙 집중식 제어를 인해서 유연성이 다소 떨어질 수는 있어도 아무래도 여기를 거쳐가기 때문에 디버깅이나 그런 부분에서 관리인가 트랜잭션 관리에 수월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사과의 두 방식을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많이 거론되는 이벤트 소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벤트 소싱 같은 경우에는 그걸 설명 안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사과 패턴은 보상 트랜잭션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놓쳤는데요. 그 보상 트랜잭션은 사과 패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트랜잭션을 실패하게 되면 이전 트랜잭션으로 이제 되돌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거를 보상 체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이 있고, 그래서 사과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꼈을 때는 프로세스에 의존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프로세스에 의존한다는 생각을 했고, 이벤트 소싱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에 완전 저는 종속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러면은 이벤트 소싱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코드를 보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까 이제 메시지 큐에서 한 것처럼 이벤트를 생성하고 저장하고 전파하고, 그러니까 모든 그 트랜잭션에 관한 이벤트를 완전히 이벤트 내에서 전 처리한다고 이해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고,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이 설명은 제가 넘어가도 되는 게 앞에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이제 데이터 일관성이 내용이 정말 방대해서요. 그 외에 제가 이제 찾은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일관성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일관성 모델이라고 있는데요. 즉각적 일관성이라고 한다면은 모든 사용자가 그 동시에 동일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건데, 흔히 우리가 인텔리제이에서 다이얼 로그를 들어갔을 때 A라는 사람이 다이얼 로그를 들어가고 B라는 사람이 다이얼 로그 들어갔을 때 그 두 사람이 보는 데이터가 동일한 데이터를 본다는 것을 즉각적 일관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최종적 일관성은 DMS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DMS가 적용이 되면은 모든 동일한 DMS는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면은 누가 네이버를 조회해도 네이버로 연결이 되는 거죠. DMS 시스템 상에서. 그런 걸 생각을 했고요. 하이브리드라는 일관성이 있는데, 이거는 NoSQL에서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를 일관하는 데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또 데이터를 백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과연 DB에 그대로 저장하는 것과 아니면은 따로
어떤 다른 확장자로 파일을 빼놓는다던가 이런 걸 많이 고민할 텐데요. 이런 부분도 고민을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단순히 프로젝트를 찍어내는 게 아니라 차후에 어떤 생각으로 이런 데이터 백업이나 아니면은 로그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아니면은 로그인을 했을 시 알림이나 아니면은 이메일 서버처럼 그 사용자가 이메일을 개방했는지 뭐 그런 이용하는데, 그러니까 프로덕션 상태에서 고민해 볼 만한 그런 부분도 프로젝트를 고도화하는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모델을 넘어가고요. 짧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CQRS 패턴인데요. 명령과 조회를 나눕니다. 이 명령과 조회를 나누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의 DB를 사용하는데 되게 수만 가지의 데이터를 조회하는데, 이 조회를 하는 상태에서 위에서 CUD의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데이터베이스적인 이런 플로우들이 되게 겹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네트워크 I/O, 그 디스크 I/O 이런 부분에서 아마 영향이 갈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CPU의 사용량이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 CQRS는 이벤트를 같이 쓴다고 하는데요.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은 조회만 하는 레퍼지토리가 있고 CUD 관련된 레퍼지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둘 간의 레퍼지토리는 이벤트적으로, 예를 들어서 업데이트 문이 들어오면은 이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조회가 일어난 레퍼지토리에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아마 JPA의 프로젝션 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션은 부분 필드를 업데이트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NoSQL에서도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는 걸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DC 패턴인데요. 이거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찾아낸 건데, 저는 처음에 엘라스틱 서치로 로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인프라를 저 혼자 담당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프론트 쪽에서 어떤 기능이 안 되거나 멈춘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엘라스틱의 그 로깅을 통해서 확인을 했을 때 빠르게 접근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단순히 이 로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기보다는 저는 조금 궁금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로깅이라는 것은 사실 프로메테우스도 있고 그라파네도 있는데, 단순 로깅을 하기 위해서 ELK를 올린다는 것은 저는 굉장한 오버테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CDC 패턴이 아마 우리가 로그를 좀 더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CDC 패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서비스가 있고 B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A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부서에 A라는 서비스의 데이터가 B라는 서비스에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A라는 서비스에서는, 즉 그 A라는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A 서비스에서 활용되는 데이터를 API를 못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B 서비스를 운영하는 제 입장에서는 난감할 텐데요. 이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트랜잭션이 일어나면서 이런 로그가 찍힐 텐데요. 그 로그를 활용해서 CDC 패턴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서비스에 무언가 업데이트가 됐고, 그 업데이트가 됐음을 API로 송출해서 확인하는 게 아닌 이 로깅 자체적인 파일로 이 로깅 파일로만 확정을 짓고 가정을 하고, 저희는 이제 DB에서 조회를 해올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CDC 패턴이 저는 되게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걱정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로그 파일을 관리해야 된다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취준생인 제 입장에서는 더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패턴을 여러 개 찾아봤는데요. 결국에 MSA는 제가 느낀 거는 여러 개의 사람들과 같이 분산적으로 일을 하는데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마다 자기들만의 원칙이 있고 성능 고려가 있고 그 부분을 이런 데이터 일관성에서 진행되는 패턴을 통해서 가장 이상과 현실을 헤쳐나가는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 CDC 편에서 그 A 서비스, B 서비스를 넘길 때 네네. 로그를 넘긴다 했잖아요. 네네. 그럼 혹시 어떻게 넘기면 네? 어떻게 넘기면 되나요? 넘긴다라기보다는 그 로그 파일을 확인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은 B 서비스에서 A 서비스에 있는 데이터가 그 순간에 브리치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로그 파일을 넘기는 순간. 그런 부분을 아직은 찾지 못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그 카프카가 이벤트를 감지해서 그것만큼 펍섭 구조로 다른 DB에 로그를 보내주면은 똑같은 DB의 원장으로 복사될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지금 좀 감사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예, 여기 있는 키워드들이 되게 많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한 제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지난 시간 얘기했던 대로 예, 처음부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분산을 생각하고 시스템을 만들면 드래곤을 만나게 될 거고요. 아주 험한 길이 될 거고, 일단은 모놀리틱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이라고 하죠. 프루브 오브 컨셉, 그거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키워가는 게 저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그 마틴 파울러, 오늘 이 아저씨 이름을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마틴 파울러의 모놀리틱 퍼스트 그 글을 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이 그림이요. 예. 그러니까 마이크로 서비스로 직접 들어가면 드래곤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놀리틱으로 시작해서 서비스를 키운 다음에 그 키워진 서비스에서 하나씩 분리를 해서 나중에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가도록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마틴 파울러의 블로그고요. 이 아저씨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공통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모든 성공적인 마이크로 서비스 스토리는 너무 커져서 분리된 모놀리스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들어본 사례 중 아예 처음부터 마이크로 서비스 시스템으로 구축한 시스템들은 모두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걸로 이제 얘기가 시작해서 왜 모놀리틱으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마틴 파울러의 얘기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콘웨이스 로라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요 콘웨이스 로를 보면 여기에 조직의 의사소통 구조와 그 다음에 그들이 설계하는 시스템 간의 연관성을
설계하고 예, 이게 뭐냐면 시스템은 조직의 그림자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네이의 얘기하는 예, 여기에 대한 이제 변형 얘기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조직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할 만한 그 역량이나 그 다음에 그 서비스의 규모도 그게 아닌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분산으로 간다라는 거는 굉장한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버테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여기서 녹화는 마치고요.